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언제나 세상에 맞서 싸우느라 지쳐있던 사연자님에게 너무나 동화 같은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드라마틱한 일인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가끔 사연을 듣다 보면 사연자분들이 항상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라고 소개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소개하고 싶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평범하다고 말하기에는 태어날 때부터 평범한 거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시설에서 자랐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보육원이죠. 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버려져서 시설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신생아 때 시설로 오게 되면 대부분 입양 1순위 조건이라 거의 다 입양이 되곤 하는데 저는 이례적으로 19살 때까지 입양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죠. 바로 제가 혼혈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제 제가 왜 평범하다고 할 수 없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혼혈아였습니다. 그것도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중 한 분이 흑인이셨던 것 같아요. 피부색은 검은색에 가까웠고 눈동자는 하늘색이었습니다. 어느 거 하나 무난한 것이라고는 없었죠. 거기다가 저는 소도시에 있는 작은 보육시설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었어요. 옆집, 앞집, 뒷집 할 거 없이 서로들 다 알고 지내는 동네 특성상 저 같은 외모는 흔치 않았으니까요. 어린 시절에는 친구를 사귀기도 힘들었어요. 놀림도 많이 받았고요. 학창시절 내내 학교에 가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헐, 보육원은 화장실도 없냐? 너 좀 씻어. 얼마나 안 씻으면 얼굴에 그렇게 까매지냐? 혹시 연탄 발랐냐? 에이, 무시가. 안 씻은 게 아니라 튀기잖아, 튀기.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튀기는 얘네 엄마가 딴 나라 남자랑 결혼해서 애 낳은 거라던데? 근데 너는 왜 부모가 없냐? 엄마가 낳아놓고 보니까 얼굴 이상해서 설마 엄마가 버린 거냐? 튀기라고? 요즘 사람들은 아마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들일 거예요. 튀기니 잡종이니 저는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나가면 애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 애들을 혼내주셔야 할 어른들이 말이죠. 어머,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니? 엄마가 깜둥이야? 아니면 아빠가 깜둥인가? 너 그럼 영어 무지 잘하겠다. 저는 저도 모르는 걸 주변에서 자꾸만 물어보니 어떨 때는 화가 났습니다. 딱히 대답할 말도 없는데 자꾸만 제 외모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요. 뭐야? 얘는 왜 어른들이 말하는데 대답을 하네? 너 한국말 못하니?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왜 한국에서 살아? 너희 나라 가서 살아야지. 어릴 때부터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크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저는 자연스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 어떨 땐 차라리 듣지를 못하던지 아니면 말이라도 할 줄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런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대답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가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동고동락하며 힘든 일들을 함께 나누며 살다 보니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며 끔찍하기만 했던 학창시절을 굳게 버티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들보다 유별난 학창시절을 보낸 것 치고도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잘 자랐습니다. 어릴 땐 거울을 볼 때마다 싫을 정도로 놀림을 받았던 제 외모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어느새 장점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여자치고는 많이 큰 키에 워낙 이국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니 어딜 가나 시선이 집중되고는 했습니다. 덕분에 대학 때는 전단지 모델이나 쇼핑몰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돈으로 학비까지 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벌었어요. 와, 사진 너무 예쁘다. 너 입는 옷마다 다 잘 어울려. 열심히 하면 진짜 유명한 모델 될 수도 있겠는데? 모델은 무슨, 하루라도 빨리 돈부터 모아서 집도 이사하고 고정으로 월급 따박따박 주는 회사에 취직부터 해야지. 모델 아르바이트라는 게 사실 재미도 있고 한 번에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서 좋긴 했지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 저는 하루라도 빨리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육원에서 나오자마자 얻은 빚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 월세방에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대학도 그냥 그런 전문대를 간신히 졸업했고 성적이나 스펙 같은 건 쌓을 틈도 없이 돈만 버느라 바빴기 때문에 사실 취업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거기다가 제 특이한 외모도 한몫했죠.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지 대학 때 모델 아르바이트를 한 게 도움이 됐습니다. 우연히 이력서를 넣은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대학 시절 저를 모델로 써주셨던 지인분이 백화점 매장 채용 담당자로 계셨더라고요. 이력서에 붙은 제 사진을 보자마자 딱 알아보시고 저를 꼭 채용해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예전에 함께 일할 때도 저처럼 밝고 성실한 사람은 어딜 가나 잘 될 거라고 응원하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시작한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 일하다 보니 제가 저에 대해 모르고 있던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제가 생각보다 영업과 서비스에 재능이 있었어요. 저는 매장에서 일하는 몇 년 동안 실적도 잘 만들어가고 일에도 재미를 붙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품 매장이라는 특성상 언제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어요. 오랫동안 일을 했어도 적응되지 않는 게 진상 고객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날도 그런 최악의 날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날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싶더군요. 저는 그날 바로 제 미래의 남편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담당자 나오라고 담당자. 너희 같은 초짜들 말고 여기 매장에서 제일 높은 사람 나오라니까? 고객님, 제가 여기 매장 매니저인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저희 직원이 혹시 실수라도 했나요? 뭐야, 여기 매장 매니저가 외국인이었어? 암튼 당신은 알지? 내가 저번에 우리 시어머니 선물이라고 들어오면 빼놓으라고 했던 그 가방 있었잖아. 글쎄 그 가방을 저 직원이 홀라당 다른 사람한테 먼저 팔아버렸다니까? 분명 내가 오늘 온다고 했는데. 잠시만요, 고객님.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요. 고객님께서 저희 매장에 얼마 전에 오신 건 맞는데요. 기록에도 그냥 보시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만 하셨다고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고객님께서 다른 매장이랑 헷갈리신 것 같아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착각을 한 거라고? 야, 내가 치매냐? 그런 걸 까먹게?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분명 저 가방이 맞다니까. 고객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상품이 없어서요. 지금 바로 구매는 힘드세요. 지금 여기 예약서 작성해 주시면 제가 댁으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너 새까맣게 등치면 커가지고 자꾸 위에서 사람 내려다보면서 안 된다고만 할 거야? 아씨, 하도 올려다 보니까 목 아파 죽겠네. 그렇게 죄송하면 아예 무릎 꿇고 얘기를 하던가. 정말이지 말이 안 통하는 손님이었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은 분이 제게 외모 비하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주 대놓고 갑질까지 하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백화점 경호팀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장 안으로 누군가 들어오더군요. 형수,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선물만 사서 빨리 나온다더니 설마 백화점에서 무식하게 직원들한테 갑질 뭐 이런 거 하고 계셨던 건 아니죠? 갑자기 들어온 남자가 진상 고객을 형수라고 부르면서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매장 밖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신의 형수라는 사람에게 설마 지금까지 항상 그런 식으로 하신 거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도련님, 갑질이라뇨. 그 가방 어머님이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신 거라서 제가 꼭 선물하라고 미리 매장에다 얘기해 둔 거라니까요? 여기 있는 이 여자가 실수해놓고 모르는 척 오리발 내미니까 제가 정당하게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형수가 제대로 예약도 안 해놓고 막무가내로 진상 떨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암튼 이쯤 하시고 그만하세요. 그리고 오수아 씨, 저기 위에 있는 가방 다 이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남자 손님은 제 유니폼에 달린 명찰을 바라보며 제 이름을 꼭 집어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을 꽤 여러 개 구매하셨어요. 오늘 일은 저희 매장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면서요. 저는 가방도 가방이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에서 일이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같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도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글쎄 아까 그 진상 고객의 도련님이라고 했던 바로 그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오수아 씨? 정말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를 아세요? 저는 분명 오늘 매장에서 처음 본 남자였는데 남자는 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신기하게도 남자는 제가 대학 때 아르바이트로 찍었던 제약 광고를 우연히 본 적이 있답니다. 제가 했던 모델 아르바이트 중에 그래도 가장 큰 회사의 광고이긴 했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신문이나 잡지에 가끔 껴서 나오는 광고 전단 정도로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그걸 도대체 이 남자가 어떻게 기억하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본 광고지 한 장이었는데 그 사진 속 외국인 모델에게 저도 모르게 첫눈에 반해서 하루 종일 얼굴이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 모델이 누군지 혼자 막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몇 년 만에 백화점에서 당신을 본 거예요. 신기하긴 하네요. 사실 대학 때 모델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전단 광고까지 찍은 건 그때가 딱 한 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을 텐데. 남자의 말을 듣고 보니 신기하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이 스쳐 지나갔을 광고를 한 번 보고 저를 기억해줬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남자는 막연하게 제가 분명 외국인 모델일 거라고 생각하고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인이었다는 사실도 너무 좋고 우연히 이렇게 마주치게 된 것도 너무 신기하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에게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대해주는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제 컴플렉스를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살고 있다고는 했지만 사실 제 조건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연애들은 정말 다 거지 같았거든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만나는 놈들마다 다들 처음엔 제 외모만 보고 접근했다가 나중에는 흑인 혼혈이라는 걸 아무래도 부담스러워하기도 했고 거기다가 제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 전과는 다르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아예 제 앞에서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한 놈도 있었어요. 너 설마 우리가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거야? 우리나라 엄마들 얼마나 고지식한지 알잖아. 아,
너는 엄마가 없어서 모르나? 그럴 때마다 그냥 저놈이 개자식인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똥 밟았다 생각하려고도 했지만 왜 자꾸 세상은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걸까 그런 생각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이 남자도 동화 속 백마탄 왕자처럼 제 앞에 짠하고 나타나 제게 온갖 달콤한 말로 꼬셔놓고는 결국 다른 남자들처럼 제 조건이 감당하기 힘들다며 떠나버릴 게 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만나면 만날수록 이 남자는 어딘가 좀 달랐습니다. 제 상황이나 사정을 알고도 오히려 제게 너무 힘들었겠다면서 앞으로는 자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제 곁에서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어쩌면 이 남자라면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한 번 더 남자를 믿어보기로 하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 이번엔 배신하지 않더군요.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마치 꿈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처음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만났던 남자친구의 형수였죠. 저희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계속해서 남자친구는 제게 결혼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저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사형제 중 막내더라고요. 거기다가 형들은 모두 다 일찌감치 결혼해서 형수가 셋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매장에서 만났던 진상 손님은 다름 아닌 제일 큰형의 아내였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자신의 형수들이 유난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라 언젠간 저의 편이 되어주실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큰 동서와의 첫 만남이 좋지만은 않았으니 과연 제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엄두가 안 나는 것은 물론이었고 조금 겁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댁 식구들과의 첫 식사 자리에서부터 뭔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부모님, 아주버님들, 동서들까지 모두 다 둘러앉았었는데 예비 동서 3명은 모두 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매섭더라고요. 아무래도 큰 동서가 저에 대해 전한 말이 있었을 테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구면이죠? 그때는 내가 실수했어요. 우리 어머니께 꼭 선물해드리고 싶었던 가방이라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만 평소랑 다르게 오버를 좀 했네요.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요. 아닙니다. 충분히 서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암튼 우리 큰며느리가 시부모님 일이라면 원래 앞뒤 안 가리고 잘하려고만 하는 게 있어. 그래도 우리 가족이랑 수아 씨가 인연이 되려고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런 일 아니었으면 우리 막내랑 수아 씨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형님이 막내 도련님이랑 수아 씨 오적교 역할 한 거네요. 예비 시부모님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래도 제가 너무 걱정하고 있었던 것보다는 다들 좋으신 분들 같아 보였어요. 무엇보다 예비 시어머니는 굉장히 고상하고 단아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흔한 고부관계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동서 3분과의 관계도 너무 좋아 보이셨죠. 그런데 식사 자리가 끝나고 자리를 정리하는데 저는 뭐라도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릇을 정리해서 쟁반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동서들끼리의 대화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매일 쇼핑하러 다니던 백화점 직원이랑 한 식구가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어디 그뿐이에요? 거기다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라잖아요. 아우, 도련님은 아무튼 취향이 진짜 특이하다니까요. 어떻게 근본도 모르는 저런 여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하겠대요. 형님이 어머니께 뭐라고 얘기라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면 우리 집을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우리 애들은 또 어떻고요? 아무리 요즘은 다문화라고 차별하지 말라고 한다지만 어디 그게 쉬워요? 나라고 뭐 저 키만 막대기처럼 큰 저 새까만 년이랑 동서지간으로 살고 싶겠어? 그런데 어떡해. 어머님, 아버님이 다 뭐라고 안 하시는데 내가 괜히 나섰다가 우리 남편한테 불이익이라도 생기면 동서들이 책임질 거야?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도 이상하시지 않아요? 우리 결혼할 때는 엄청 까다롭게 구시더니 상견례 때도 얄짤 없으시더만. 막내 도련님은 저런 말도 안 되는 여자를 데려왔는데 결혼도 허락해주시고 도련님 승진까지 시켜주셨잖아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네 형제들은 나름대로 경영권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께서 공장을 몇 개 가지고 계셨는데 아들 넷이 모두 다 그곳에서 다들 한 자리씩들을 맡고 일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은근히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동서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사이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알게 모르게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들이 있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실 동서들이 한 말이 다 틀리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저를 보시고 제 조건에 대해 다 들으시고도 결혼을 바로 허락해 주셨거든요. 저도 이유가 궁금해서 그날 남자친구네 집을 나서면서 남자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에 대해 따로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 어떻게 바로 결혼을 허락해 주실 수가 있냐고요. 그러자 남자친구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사실 이건 형수님들은 모르시는 건데 우리 어머니가 입양하셨어. 어릴 때 자기처럼 시설에서 지내다가 미국으로 입양을 가셨는데 그때 입양해 주신 부모님들이 두 분 다 흑인이셨거든. 그래서 내가 미리 자기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하셨어.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도 설득해 주셨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만난 건 정말 바짝 말라 있었던 가뭄 같던 제 인생의 단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죠. 한편으로는 제가 이 남자와 결혼을 꿈꾼다는 자체가 염치 없고 욕심이 과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수록 앞으로 남자친구와 더 보란듯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시부모님께도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꿈만 같은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제게도 가족이 생기고 유일한 제 편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가 우려했던 점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는 않았어요. 바로 동서들과의 관계였죠. 시댁 주변으로 형제들은 다들 10분 거리 안에 가깝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동서들은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모였는데요. 첫째, 둘째 동서는 결혼 시기도 비슷했고 아이들도 둘씩이나 있었는데 조카들 나이도 비슷해서 거의 매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셋째 동서는 저보다 2년 정도 빨리 결혼은 했는데 아직 아이는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저와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 제 딴에는 가깝게 지내보려고 노력해봤는데요. 셋째 동서는 언제나 첫째, 둘째 동서 곁에 찰싹 붙어서 제게는 자꾸만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티나게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동서들의 세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와 서열 같은 것이 묘하게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 동서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친한 것처럼 보였지만 알게 모르게 서로 경쟁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 아직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 각자 자신들의 남편을 시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기 위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에게 점수를 떼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식사 준비나 집안일을 도우러 시댁에 매일 들르기도 하고 선물 공세도 많이 하는 것 같았죠.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 집이나 아이들 돌보는 것까지 다 신경 쓰기 쉽지 않다 보니 그런 일들은 셋째 동서에게 많이 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셋째 동서도 양쪽으로 오가며 줄타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생겼으니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 같았죠. 동서, 형님들이 다들 애들이 둘씩이라 매일 애들 등하교에 학원 스케줄까지 있어서 정신없이 바쁘거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왔다 갔다 도와드렸었는데 앞으로는 동서도 알아서 눈치껏 도와드려야 할 거야. 모르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고. 알았지?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데요? 간단해. 뭐 애들 등교나 학교, 학원 시간 맞춰서 대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리고 가끔 형님네 집에 가서 뭐 청소나 빨래도 좀 돌려주고, 반찬이나 찌개 해서 각각 나눠다 드리기만 하면 돼. 어때? 쉽지? 네? 그걸 왜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형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만약 바쁘시다면 뭐 조금씩 도와드릴 수는 있어도, 그걸 어떻게 매일 해드려요?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죠. 그런데 셋째 동서는 그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오히려 어이없어 하더군요. 말했잖아. 눈치껏 해야 된다고. 동서는 머리가 나쁜 거야? 눈치가 없는 거야? 어차피 앞으로 첫째 아주버님이나 둘째 아주버님 둘 중에 한 분이 아버님 뒤 이어서 대표가 되실 텐데 우리도 나중 생각해서 줄을 잘 타야지. 네, 그랬습니다. 저희 동서들은 남편의 위치가 곧 시댁에서 자신의 위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마치 왕자를 갖기 위해 정치 싸움을 하는 왕자들을 내조하는 아내들 같아 보였죠. 셋째 동서 말로는 형님들은 시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서 시아버지께서 아주 예전부터 좋아하시던 단팥빵이나 막걸림 같은 것들을 공수하기 위해 새벽부터 운전해서 지방에 다녀오기도 하고 아버님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하면 팔방으로 소소문해서 약재나 병원까지 알아봐서 모시고 가기도 하신다더라고요. 그러니 어쩌겠어. 우리처럼 순서도 안 오는 셋째, 넷째는 차기 사모님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잘 보이기라도 해야지. 물론 저는 셋째 동서의 말에 전혀 공감할 수는 없었지만 이미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잘 지내보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잘 버텨보자 싶었습니다. 사실 너희 시아버지가 너희 남편을 무지 이뻐해. 그런데 아무래도 자식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편애해도 애들이 난리가 나잖아. 그래서 아버지 나름대로 공평하게 한다고 위아래 상관없이 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아들들 경쟁을 부추겼냐 보다. 그래서 며느리끼리라도 사이좋게 지내야 더 큰 싸움 안 나는 거야. 형님들이 저를 끼워주실까요? 끼워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지. 알아서 네 밥그릇은 네가 챙겨야지. 힘들어도 단순히 가족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나의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해야 돼. 친정부모님이 안 계신 저로서는 동서들 때문에 힘들 때마다 찾아갈 곳이 없었어요. 남편이야 언제나 제 편이었지만 괜히 동서들과 있었던 일을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형제들끼리 의라도 상하게 될까봐 신경 쓰여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항상 먼저 제게 불편한 것은 없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형님들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어머님께 상담을 하고 나면 언제나 올바른 조언을 해주셨죠. 그런데 어머님 말씀대로 제 밥그릇 챙기기가 사실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동서들은 웬만하면 저를 끼워주질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들이 모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함께하기 위해서 큰맘 먹고 제가 먼저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들에게 연락했어요. 오늘은 제가 커피를 사서 한번 형님네 집에 놀러 가겠다고요. 저는 집 근처의 커피숍에 가서 먼저 커피를 사갈까 싶어 단톡방에 어떤 커피를 사갈까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서들은 말없이 계속 이모티콘만 보내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뭐가 웃긴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동서, 설마 애들 학교 앞에 그 메뉴 엄청 많은 저가형 커피숍에서 우리 먹을 커피 사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네, 거기 맞는데요. 여기가 메뉴도 많고 해서 드시고 싶은 거 사가려고 했는데 형님들은 여기 별로세요? 저는 가족들끼리 만나 커피 한잔 하는데 저가든 고가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호의는 아기가 되어 돌아오더군요. 동서들은 아직도 막내 동서한테 우리 스타벅스만 먹는다고 얘기 안 한 거야? 우리 가족이 됐으면 당연히 그거부터 다 알려줬어야지. 막내 동서는 친정도 없어서 아무래도 보고 배운 거 없이 자랐을 텐데. 우리라도 좀 이것저것 친절하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 죄송해요, 형님. 제가 막내 동서한테 잘 일러줬어야 됐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동서, 내가 따로 겐톡으로 형님들 좋아하시는 메뉴 보내줄 테니까 그것부터 달달 외워. 알았지? 정말이지 기가 막혔습니다. 꼭 스타벅스에서 사야 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어 죽겠는데 글쎄 스타벅스에서 각자 형님마다 항상 먹는 메뉴가 있다면서 셋째 동서가 제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놨더라고요. 너무 웃긴 게 시럽 몇 번, 시나몬 가루 한 스푼, 휘핑 딱 한 번만, 오전에는 무슨 샌드위치, 점심에는 무슨 베이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이건 뭐 절대 외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메모장에 따로 적어놓지 않으면 주문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희 시댁이 무슨 드라마에나 나오는 재벌가도 아니고 그냥 대대로 공장 몇 개 하고 계신 정도였는데 동서들은 무슨 자신들이 드라마 속 나오는 재벌가 며느리라도 되는 것처럼 잔뜩 오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은근 서열을 만들어 놓고 즐기는 것 같아 보였죠. 거기다가 항상 제가 부모 없이 자라서 뭘 모른다며 대놓고 무시하면서 말이죠.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속으로는 너무 안 잊고 왔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이왕 동서들과 잘 지내기로 마음먹은 거 한번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꾹 참고 스타벅스에 가서 셋째 동서가 보내준 메뉴대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들고 큰형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들 모여서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손바닥을 치고 집이 떠내려가라 웃고 있더라고요. 글쎄, 우리 첫째가 이번 모의고사에서 전국 등수 오르면 아버님께서 나 차 바꿔주신다고 하셨다니까? 진짜요? 아니, 우리 첫째도 지난번 중간고사 등수 무지 올랐는데? 왜 형님만 바꿔주신대요? 나도 차 산 지 5년 넘어서 상태 안 좋은데. 동서도 5년 전에 느즈마키 둘째 나왔을 때 아버님이 사주신 거였잖아. 내 차는 원래 내가 결혼 전부터 타던 차고. 결혼하고 나도 차는 처음 받는 거라고. 어머, 형님들 제 앞에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 아예 차도 없는데. 동서도 그러니까 빨리 애부터 만들어. 그러다가 막내 깜둥이가 먼저 애라도 가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에이, 그거는 절대 안 되죠.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되더라도 형님들은 무조건 제 편 들어주셔야 돼요. 어머님께 얘기해서 막내는 아무것도 사주지 말라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당연하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집에서 버텨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굴러들어온 년한테 밀리면 되겠어? 우리는 어쨌든 셋이 똘똘 뭉쳐서 한 편 먹어야지. 저는 동서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놓고도 애써 모르는 척하면서 들어갔습니다. 형님들 벌써들 와 계셨네요.
여기 커피 사왔어요. 커피 드세요. 이게 뭐야? 나는 겨울엔 무조건 뜨거운 거라고 했잖아. 지금이 여름이야? 나더러 찬 거 먹고 얼어 죽으라는 거야, 뭐야? 형님, 이거 보세요. 형님이 보내주신 톡에 여름이든 겨울이든 얼죽아라고 적어 놓으셨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동서들 비율을 맞춰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기껏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온 사람한테 보자마자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니 저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군요. 내가? 짜증나. 형님 거랑 바꿔서 썼네. 암튼 내가 아무리 잘못 쓰긴 했어도 이 날씨에 설마 아이스를 먹겠어? 동서는 가만 보면 참 센스가 없어. 형님이 실수하시고는 센스라뇨. 앞으로는 뭘 시키려면 형님도 좀 제대로 알려주세요. 어릴 때부터 차별, 편견 속에서도 굳건하게 잘 살아온 저였지만 대놓고 저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가족들 틈에서 버틴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번 명절 선물은 저희 쪽에서 준비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또 아버님께는 형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동서 웃긴다. 그런 거야 당연히 집안의 맏며느리가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지. 어디서 따지기를. 거기다가 동서들은 평소에는 남편들 일로 어떻게든 시아버지에게 잘 보이겠다고 서로 경쟁하며 마구 헐뜯다가도 저만 보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저를 괴롭히고 비웃을 때는 셋은 언제나 같은 편이었죠. 커피 회동 후 며칠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셋째 동서가 웬일로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해서 나갔더니 다른 형님들도 다 와 계시더라고요. 동서, 어제 우리 큰애 학원 픽업 늦었다며? 얼마 안 있으면 모의고사라 1분 1초가 아까울 텐데 자꾸 그렇게 시간 착각할 거야? 죄송해요. 그쪽이 워낙 번화가라서 퇴근 시간이랑 겹치면 차가 엄청 밀리더라고요. 그래도 한 5분밖에 안 늦었는데. 5분? 지금 5분밖에라고 그랬어? 5분이면 수학 문제 3개는 덮을 시간인데 늦으면 어떡해? 우리 애 모의고사 등수 떨어지면 동서가 책임질 거야? 동서가 잘못했네. 애들 픽업 도와주기로 했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지. 왜 눕고 그래? 아참, 오늘 나 필라테스 가는 거 안 잊었지? 우리 아들 유치원 학원 까먹지 말고 가. 알았지? 형님, 오늘은 저도 약속이 있어서 그 시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형님이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뭐? 동서, 되게 당당하게 말한다. 오늘 뻔히 내가 필라테스 가는 날인 거 알면서 약속을 잡으면 어떡해? 동서 일부러 그러는 거지? 형님만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주겠다 이거지? 와, 동서 되게 얍삽하다. 이제 아예 형님 말만 듣기로 했구나. 그치? 형님,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동생들이 서울에 올라오기로 해서 꼭 가봐야 돼서요. 오늘만 좀 이해해 주세요. 동생? 동서 고하잖아. 동서가 동생이 어딨어. 뭐야, 설마 지금 우리 애 하원시켜주기 싫어서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형님. 보육원에서 자랄 때 함께 산 동생들이요. 동생이 서울에 취직했다고 해서 제가 축하 파티 해주기로 했거든요. 와, 눈물 나는 가족이네. 그래, 동서는 그럼 보육원 동생 만나러 잘 다녀와. 나는 동서 덕분에 운동도 못하고 애나 데리러 가야지 뭐. 동서들은 저를 괴롭히는 방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제가 심부름 한 번 안 하면 형님은 해주고 자기는 안 해줬네 하며 툴툴거리는 건 약가였고 대놓고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까지도 무시했어요.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동서들이고 뭐고 저도 더는 참을 수 없겠다 싶더군요. 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건지 저렇게 유치하고 멍청하게 굴 수 있는지 화가 났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죄송해서 더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동서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사실 지금까지야 제가 누구인지
왜 저는 피부가 까맣고 눈은 파란지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로지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너는 어디서 왔냐 물어보는 사람들만 많을 뿐이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스스로도 제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게도 제가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남편에게는 진작 이야기를 했지만 워낙 말이 많은 동서들이다 보니 저는 아직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기에는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지 않은 일이 저희 부부에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온 분이 계셨거든요. 자신을 미국에서 온 변호사라고 소개하신 분은 다짜고짜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보자마자 너무 주책을 부렸죠. 그런데 눈, 코, 입 모두가 다 아버님이랑 너무 똑같아서 놀랐어요. 저 멀리서 봐도 바로 알아볼 수 있겠어요. 누가 봐도 부녀지간이라고. 아버지라뇨? 설마 저를 낳아주신 분들을 아시는 거예요? 네, 드디어 저의 출생의 비밀이 풀어졌습니다. 저를 찾아온 변호사는 다름 아닌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담당 변호사셨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찾겠다고 한국인 변호사를 고용하신 거였죠.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미국인이셨는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무역 관련 사업을 하시던 분이랍니다. 젊은 날 우리나라에 일로 오셨다가 저희 어머니를 우연히 만나셨고 두 분은 사랑에 빠지셨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뜨겁게 연애를 하셨대요. 운명이라고 생각한 두 분은 결혼까지 하고 함께 미국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댁 부모님, 그러니까 제게는 외가 식구들이 외국인은 절대 안 된다면서 결혼을 반대하셨답니다. 굉장히 완강하셨대요. 그러다가 아버지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되셨대요. 당시에도 아버님께서는 미국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셨는데 당시 한국 분들은 외국인인데다가 흑인이셨던 아버지를 믿지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미국에 따라가면 사기를 당할 거라고 하면서 절대 못 가게 하셨답니다. 아버지가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두 분은 다시는 만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는 미국에서 새로운 분을 만나 결혼을 하셨고요. 그런데 몇 년 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께서 암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거였죠. 그렇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자 아버지께서는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셨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 있으시다면서 젊은 시절 한국에서 헤어졌던 여자를 찾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꼭 한 번은 만나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해 한국에 들어가 당시 헤어졌던 여자에 대해 수소문하라고 시켰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고생한 끝에 할머니께서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알게 된 아버지는 암으로 고생하시면서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한국에 오셨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시자마자 그 집을 찾아갔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신 거예요. 부모님의 반대와 어쩔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 헤어졌던 바로 그 여자가 당시에 아버지의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죠. 그럼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께서 헤어지기 전에 임신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임신했다는 것도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전혀 모르셨던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버지가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 임신 사실을 아셨고 이름, 나이 말고는 아는 것이 없었으니 그 먼 미국까지 연락할 방법이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저를 혼자 낳아 키우겠다고 하셨대요. 사랑하는 남자와는 가족들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헤어졌지만
자신의 아이만은 어떻게든 꼭 지키겠다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는 왜 보육원으로 보내지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었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 임신 중이었던 어머니께서 조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아이와 산모 둘 다 위험할 수 있다고 했대요. 어머니께서는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수술을 했는데 제가 나오자마자 어머니께서는 쇼크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렇게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었어요. 당시에 외할머니께서는 갑작스러운 딸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으셨고 미국으로 떠난 남자와 꼭 빼닮은 저를 도저히 키우실 수 없었답니다. 이 모든 게 다 저희 아버지와 저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 당시에는 할머니께서 워낙 비통해 하셔서 다른 가족들이 말릴 새도 없이 제가 당신의 딸을 잡아먹었다고 생각하시며 저를 꼴도 보기 싫다며 보육원에 보내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뛸 듯이 기뻐하시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우시다가 오락가락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야 만났는지 모르겠다면서요. 그리고 앞으로는 남은 삶은 오로지 저를 위해서 사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겠다고 하셨죠. 동그란 콧등이랑 작고 톱톱한 입술이 아주 네 엄마를 빼다 박았구나. 영어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이 하나하나 귓가에 잘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 얼굴에서 본인의 얼굴보다 예전 젊은 시절 어머니의 얼굴을 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살아왔지만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한국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계셨어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 짧은 시간 한국에서 만났던 어머니를 잊지 못해 항상 지갑 속에 넣고 다니셨답니다. 언젠가 각자 나이가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만났을 때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젊었었지 하며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서요. 그 사진을 보고 나니 그제야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지금까지 평생 제 인생은 영원히 맞춰지지 않는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비어있던 퍼즐 조각이 제대로 맞춰지는 것만 같았죠. 부모도 없이 혼자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결혼까지 했어. 정말 대단하구나. 앞으로 내 남은 생은 너를 위해서 살게.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하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제 곁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셔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그것만으로는 절대 지난 제 인생에 보상이 되지 않는다며 변호사를 시켜 지금 당장 바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제게 40억이라는 큰 돈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제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들어주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어째서인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저희 동서들이었습니다. 제게 한여름밤의 꿈처럼 기적처럼 나타난 아버지와 그리고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남편, 지금까지 저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신 시부모님, 모두에게 보답할 방법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보육원에서 정해주신 생일을 생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생 모르고 살았던 진짜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동서들이 시킨 심부름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조카들 등교와 등원을 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동서들이 맡긴 세탁물과 주문한 반찬들을 만들어서 동서네 집에 각각 배달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커피를 주문했어요. 동서들이 좋아하는 스타벅스 커피가 아니라 바로 제가 좋아하는 저가형 커피숍에서 제가 좋아하는 메뉴들을 넉넉히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다리던 대망의 그 시간이 왔습니다. 그날은 조카들을 모두 다 픽업해서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동서들과의 단톡방에 톡을 올렸죠. 오늘은 제게 축하할 일이 생겨서 형님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카들 모두 제가 집으로 데려왔어요. 오늘 저녁 7시에 모두들 저희 집으로 모여주세요. 다음 주면 애 모의고사인데 애를 집으로 데려가면 어떡해? 바로 독서실로 데려다 줬어야지. 동서가 축하할 일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요란을 떨어? 나 오늘 필라테스 가는 날인 거 알면서 꼭 일을 만들어야겠어? 오늘 우리 신랑이 삼계탕 먹고 싶다고 했는데 동서 김치찌개 해놓고 갔더라? 동서는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도대체 자꾸 왜 이러는 거야? 나 도와주기 귀찮아서 이러는 거야? 제게 축하할 일이 생겼다는데도 단톡방에서 동서들은 누구 하나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않더군요. 다들 지들 급한 일만 이야기하고 투덜거리기나 했어요. 뭐 사실 기대하지도 않았으니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제가 이야기한 대로 다들 시간을 맞춰서 왔더군요. 저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저가형 커피들을 테이블에 준비해뒀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그걸 보자마자 동서들은 다들 또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게 진짜 지금까지 오냐오냐 좋게 대해줬더니 아주 이제 기어오르네? 너 일부러 우리 엿먹이려고 불렀지? 이 깜둥이 년이 아직도 급을 모르니? 우리가 같이 어울려주니까 같은 급인 줄 알아? 아, 형님, 참아요. 저게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동서, 도대체 막내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동서,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커피 여기서 사지 말라고 했잖아. 스타벅스에서 커피 좀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참 일관성이 있으니 너무 고맙기까지 하더군요. 내버려둬. 거지 같은 게 그 더러운 피가 어디 가겠어? 뭐요? 지금 거지라고 했어요? 더러운 피라고요?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저는 제 손에 꼭 쥐고 있었던 통장을 활짝 펼쳐서 동서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그게 뭐냐고, 왜 자신들에게 네 통장을 보여주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다 셋째 동서가 자세히 제 통장을 들여다보고는 놀라서 입을 벌렸어요. 뭐야? 설마 40억이야? 동서, 어떻게 40억이 있어? 이 돈 다 어디서 난 거야? 뭐? 40억? 무슨 소리야 도대체? 첫째 동서가 제 손에 통장을 낚아챈 바로 그때였습니다. 먼저 와 계셨던 저희 시부모님과 저희 아버지께서 방에서 나오셨어요. 너희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들 어른들 없을 때 막내한테 항상 이런 식으로 대한 거니? 어머니, 아버님, 거기 계셨어요? 네, 제가 다 계획한 대로였습니다. 명색이 제 생일인데 가족 모두를 불러 축하를 하고 싶었거든요. 시부모님을 보자마자 놀란 동서들은 자리에 선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뭐 깜둥이? 어쩜 너는 큰며느리라는 게 동서들한테 그런 무식한 소리를 가르쳐? 우리 부모님도 두 분 다 흑인이야. 어디 나한테도 한번 그 더러운 소리 해보지 그래. 그 순간 케이크를 차들고 들어온 남편과 아주버님들도 들어오셨죠. 그리고 그때 모두가 있는 앞에서 저희 시아버지께서 허리를 숙여
저희 아버지에게 사과하셨습니다. 사돈,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들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귀한 따님을 고생시켰네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사과에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옆에서 변호사분이 통역을 해주시자 화가 나셨는지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너희들도 당장 여기 계신 막내 친정아버지에게 얼른 무릎 꿇고 사과드려. 어디서 가족끼리 피가 어떻고 급이 어떻고 하는 그런 개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너희 가만둘 줄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동서 미안해. 우리가 뭘 모르고. 동서들은 정말 바닥에 그대로 무릎 꿇고 앉아 저희 아버지에게 그리고 제게 사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무릎을 꿇고 있는 동서들 팔을 잡아 힘겹게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셨죠. 대표님께서는 자신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기에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할 시간 같은 게 없답니다. 앞으로 따님과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남기고 싶으시다면서 따님에게 드린 40억 말고 사돈의 공장에 30억을 투자하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답니다. 30억을요? 아니, 무슨 조건이신데요?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나중에 사돈께서 나이가 드셔서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시면 형들 말고 딸과 사위에게 경영권을 일임해달라고 하시네요. 당연하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님 앞으로 미국에 있는 회사의 지분도 남기시겠답니다. 인생이란 정말 모르는 것이네요. 저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 없이 자란 혼혈 고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는데 글쎄 상속녀가 되어버렸네요.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버지를 모시고 젊은 날 어머니를 만났던 동네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함께 가서 아버지의 가족분들을 만났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너무 신기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키고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죠. 그렇게 미국에서 저는 새로운 가족들과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당연히 제 가슴 속에 남아있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만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동서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말해 뭐 하겠어요. 사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건 동화에서나 나오는 일이었어요. 현실에서는 지금도 저를 무지 시샘하고 얄미워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전처럼 겉으로 티를 낼 순 없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달라진 것이 있다면 더는 동서들도 셋이 뭉쳐다니며 권력놀이를 하진 않더군요. 어차피 이미 경영권은 저희에게 넘어왔으니 더는 재벌가 놀이를 할 명분이 없어졌으니까요.